자, 주식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와 별도의 법인격입니다. 그래서 주주는 원칙적으로 회사 자체에 대해서 자신이 출자한 자본금 이상의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소유와 경영의 분리입니다. 자, 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주일까요? 대표자일까요? 이 정도는 다 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대표자입니다. 네, 주주? 근데 경영권 있는 주식을 취득한다. 어떤 회사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는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합니다. 근데 이사회, 저희 회사는 이사회가 없는데요. 그렇죠. 우리 상법상으로는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3인 이상의 이사가 만들어서 구성하는 걸 바로 이사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3인 이상 둘 필요가 없어요. 한 명만 둘 수 있습니다. 한 명밖에 이사가 없는데 이사회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사내 이사라고 해가지고 이사 한 명이 의사결정을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주식회사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대표이사는 뭘까요? 이사들 사이에서 이사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대표자로서 선출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가 경영을 하는 거고요. 혹은 주주는 뭐 하는 겁니까? 대주주는 뭐 하는 겁니까? 대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사를 선임해가지고 이 회사의 경영권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자기가 대주주이면서도 이사이면서도 대표이사를 하는 경우들 많이 있고요. 대부분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보통 이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회사에 원래 최저 자본금 제도가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얼마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라고 정할 때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폐기가 됐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0원 가지고도 주식회사는 만들 수가 있어요. 다만 업종마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런 화물 운송업이나 창고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한 자본금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요. 이거는 주식회사로서의 요건이라기보다는 해당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최저 자본금 요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회사의 가장 큰 기능 뭐라고 했죠? 주식이라는, 좀 심하게 말해서 종이 조각을 발행해서 돈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투자 유치를 위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한 인재 영입에 있어서도 용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마디로 너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를 한다면 너한테 이 회사의 지분을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가치를 주겠다. 한마디로 이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는 만큼 너도 이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스톡옵션 얘기를 잠깐 방론으로 얘기하자면은 많은 창업자들이 심지어는 한 5, 6년 이상 된 성공적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스톡옵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법에는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최소한 스톡옵션을 발행한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근속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6년 동안 그동안 같이 일했던 직원한테 이번에 스톡옵션 주려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주세요. 그러면 다음 달에 이제 정기 주주총회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할 수 있나요? 혹은 6개월 후에 있는데 거기서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여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톡옵션을 부여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결의조차 안 한다면은 사실은 그로부터도 계속 2년 뒤로 미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스톡옵션을 소급해가지고 이미 근무한 사람한테 2년 근무한 걸로 전제해가지고 하는 것도 상법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방론이지만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해서 그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하는 것이죠. 이사의 선출은 보통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벤처 캐피탈들조차도 이 구조를 약간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를 누가 어떻게 선임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는 지분 비율대로 선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보통 결의 50+1주 과반의 결의, 출석 주식의 과반수의 결의로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모두 다 이제 50+1주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 쪽에서 선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해임을 하려면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요. 경영권 있는 주식이다. 50+1주 이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보통 결의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혹은 나를. 바로 그것이 경영권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근데 뭐 무슨 회장님 보면은 보유 지분이 3% 4%라는데 어떻게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합니까? 거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순환 출자 구조나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요. 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장까지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본 조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본 조달했다는 게 뭐라고 했죠? 주식을 발행한 거죠. 수많은 주주들이 있는 겁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한 주주가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 50%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물론 이제 대기업이 새롭게 만든 자회사가 상장이 된 경우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지분이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회사에 있는 모여있지 않은 수많은 주주들과 다르게 가장 큰 최대 주식수를 가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주주총회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소위 경영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상법의 원칙적인 모습은 50+1주로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을 일종의 경영권 있는 주주로 보고 있고, 그거는 그 주주가 경영 의사결정을 해서가 아니라 그 주주가 그런 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주관계약이라는 거를 체결을 하는데요. 여기서 OX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식회사의 주주관계약 반드시 체결해야만 같이 공동창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엔 주주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주주관계약은 두 사람 이상의 주식회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이상의 주주로서 함께 공동 창업을 할 때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상법이랑은 별도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서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건 뭘까요? 공동 창업자 상호간의 역할 분담, 이 사회는 누가 맡을 것인지, 그리고 서로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갑자기 열심히 우리 사업하자고 하는데 한 친구가 나 이제 그만할래 라고 나가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이런 제한을 두냐면요, 상법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마음대로 팔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의무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바로 그러한 구속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창업자가 열심히 같이 개발하고 만든 다음에 야 이거 괜찮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른 회사를 통해 가지고 팔아버리는 문제들 어떻게 막을 것인지, 영업상 비밀은 어떻게 지켜내갈 것인지. 친구야 미안한데 나 이제 지분 팔고 나 나가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그래 알겠어 해서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와 완전 경쟁 사업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모든 계약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하는 부분인데요. 계약을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적어놓으면 왠지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건 결국 아무 손해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너가 주식을 팔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살 수 있게 해줘. 너가 주식을 팔 경우에는 나도 같이 팔 수 있게 해줘. 너가 이런 행동을 하면 너 주식 우리가 이렇게 싸게 살 거야.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바로 주주간 계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되기 때문에 살짝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경업금지 의무라든지 신회사 설립 제한이라든지 우리끼리 함께 만들어 온 것들을 이용해서 제3자나 너 자신만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제한하는 것들을 계약서에 넣곤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경우에 분쟁이 생길까요? 바로 이것을 동업계약이나 주주관계약에서 정한 그 내용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것도 있고요. 합의를 했더라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다툼도 있습니다. 먼저 조합 관련해서 가장 많이 생긴 거, 아주 심플합니다. 동계산 문제죠. 예, 어디서 수입이 냈고 어디서 비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투명하게 공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부분만 투명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우리 동업 분쟁 사건은 90% 이상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 이 동업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회계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그 비용과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조합 재산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생기고요. 또한 전업으로 자기가 이 동업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 회사에서 일하면서 잠깐 알바식으로 저녁에만 내가 참여해서 해줄게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그 잠깐 내가 도와주면서 그렇게 저녁에 내가 투잡을 떼어서 도와줄게라고 할 때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를 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체가 성장하고 커가면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 그 충실 의무 얼마나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 나가니까 정산해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조합 재산이 얼마고 채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해가 달라서 4, 5년 동안 회계 감정을 벌이면서 하는 싸움도 있습니다. 원인 또한 막기 위한 방법 또한 똑같습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과 이익의 회계 기준과 정산 기간 방법을 구체화해야겠죠. 가령 주별로 월별로 수입과 지출 내역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조합원들, 동업자들 상호 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였고 문제가 없고 이의가 없다는 것들을 도장을 찍어서 보관을 해야 돼요. 나중에 어떤 분쟁이 생기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인정했던 회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적들을 안 한다면은 나중에 그 내용에 관해서 수도 없이 긴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업사업 관련해서 누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어떤 거는 전체가 다 동의해야 하는지 어떤 거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도 해야 하고요. 충실 의무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 그러면 너는 월 몇 시간 이상 혹은 어떤 역할을 꼭 해야 한다는 것도 명시적으로 정해놔야 합니다. 그리고 동업 종료 사유와 관련해서도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탈퇴할 수 없는 건지 탈퇴할 경우에 우리 조합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누가 평가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정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변호사들끼리 3년 동안 4년 동안 싸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도 공동창업이라는 면에 있어가지고는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돌아갈 곳이 있는 공동창업자와 전업 공동창업자의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하나 낸다면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창업하는 사람들이 분쟁을 할 때 스타트업이 망해서 분쟁을 할까요? 잘 돼서 분쟁을 할까요? 제 경험상으로는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가 잘 돼서입니다. 망하면 서로 간에 좋은 추억으로 남아요. 더 이상 우리 그때 참 힘들었지 고생했지 이렇게 끝납니다. 잘 되면 문제예요. 왜죠? 이 회사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급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투자 받았을 때는 우리 회사의 밸류에이션 한 20억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투자 받을 때는 150억, 다음에 투자 받을 때 300억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데 세 사람은 월급 100만 원을 받으면서 전업으로 이 사업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한 명은, 네 번째 사람은 나는 무슨 대기업에 다니는데 내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조금씩 기술적인 거 도와줄게라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사실상 거의 일을 안 했는데 지분 가치는 계속 급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전업 창업자와 전업 창업자가 아닌 친구들끼리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나머지 3명이 합심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주식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주식은 개인의 소유권이 있는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뺏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 비전업 창업자의 충실함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공동창업자 지분에 관한 이면 합의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대출을 받고 보증을 하고 또 투자를 받으려면 대주주가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끼리는 사실 25%씩 4명이지만 A한테 75%가 있는 것처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 계약서에서 이런 게 있으면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부인할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는 그 75%를 그런 식으로 받은 친구가 다른 소송에 휘말려서 그 주식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쟁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공동창업자들끼리 분쟁을 하게 돼서 갈라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뭘까요? 저희가 공동창업을 2인 삼각 혹은 3인 사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서로 발을 묶어서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회사 생활을 안 하고 창업을 해가지고 내 기업을 이루겠다는 꿈이 있는 사람들, 보통 주관과 방향성이 뚜렷하죠. 그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동창업을 그만두고 나간 친구 뭐 하고 싶을까요? 공무원 시험을 볼까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을 만들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 사업이 어떤 방향일까요? 가령 이제 어떤 AI 서비스를 하던 공동창업자 4명 중에 1명이 다툼 끝에 나와서 새로 하는 사업이 음식점일까요? 아닐 겁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동종의 사업입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의 사업에서 함께 만들어왔던 기술, 자산, 고객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후에도 계속적인 분쟁,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니 형사고소니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수입회계에 관한 분쟁도 생각보다는 많이 심각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공동창업이라고 했지만은 나중에는 투자자 또한 투자를 함으로써 함께 주주가 돼서
공동창업자와 유사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분쟁을 투자자인 VC들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방지하는 방법도 한번 볼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분에 대한 이면 합의는 하면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 지분에 대한 이면 합의는 어떤 스타트업이 최소한의 상장이나 아니면 M&A까지 나아가기까지 도대체 몇 개의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는지 통계를 내봐야겠지만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설립이 돼서 소위 말해서 코스닥에 상장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연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평균 13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까지 보는 누적 투자자들이 통상 10개, 20개 이상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투자 계약서에선 진술과 보장에서 이런 내용을 꼭 규정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제출한 지분에 관한 주주 명부에서는 어떠한 오류도 없으며 다른 이면 합의는 없다.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투자금의 20%를 배상해야 하고 또 관련돼서 주식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있죠. 이면 합의는 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 이면 합의를 안 할 경우 그리고 어떤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좀 더 한 명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들을 별도의 주주간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면 합의가 아니라 실제로 한 사람한테 지분을 준다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주식을 팔게 됐을 경우에 그 지분 가치 상승에 따라서 다른 친구들한테 배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언정 지분 자체는 정직한 합의로 해야 한다는 게 꼭 분쟁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고요. 경영권 행사에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친구들끼리 서로 공평하게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최종적인 결정권을 누가 가지게 될 것인지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모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나만 동의해도 되는 것인지를 정해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걸 세분화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특히 중요한 거 전업 창업자와 비전업 창업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테크 쪽은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좋은 기술을 가진 친구들이 다른 기업에 있으면서 또 이런 개발도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비전업 창업자들이 어떻게 얼만큼 참여해서 기여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정해놔야 돼요. 또한 그것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주식 매수 청구, 해당되는 지분을 가져올 수 있는 것 또한 계약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 영업비밀 침해당했다, 영업비밀을 뺏겼다 얘기를 많이 하죠. 자, 법률적으로는 법원에서 이게 영업비밀이고 이것을 저 사람이 뺏어갔습니다라는 주장을 한다면 이것을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주장하는 사람한테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영업비밀과 관련된 분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뭘까요? 이것이 영업비밀이라는 것들을 입증하는 겁니다.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비밀로서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영업비밀로서 관리되어 온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영업비밀로서 관리되어 온 것이라는 것이죠. 공동창업자들 상호 간에 우리 회사에서 어떤 기술, 어떤 내용, 어떤 데이터는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정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면 이 자체로 이 분쟁으로 수년이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회계적인 부분들은 입출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매월, 매 분기마다 모든 창업자들이 관련돼서 도장에 꽝꽝 찍어서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마지막, 자, 이 모든 것들을 위반했을 경우에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아까 제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죠. 왜 그럴까요? 원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 배상하기로 정한 게 우리 민법의 원칙이에요. 다만 그 손해액의 범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그 손해를 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다 해야 돼요. 결국 내가 여기까지 손해를 봤다는 걸 입증을 못하면 인정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을 손해배상액 예정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너가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너는 나에게 손해배상으로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미리 정해놓는 것이죠. 미리 정해놓는 이유는 안 정해놓는다면 실제로 이로 인한 피해가 얼마인지를 다 주장 입증을 해야 하고 또 그게 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무들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 조항 또는 이럴 경우에 그 위반한 공동창업자의 주식을 나머지 창업자들이 액면가 등으로 살 수 있는 페널티 조항 이런 내용들을 꼭 담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공동창업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리 법률가들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아름다운 동업 종료 콘테스트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 없을 테니까요.
실제로 많은 공동창업자들이 많은 심각한 분쟁을 겪고요. 특히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공동창업자들이 심각한 분쟁을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법문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해결하고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로 인한 갈등과 어려움과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미리 체크를 하는 것이죠. 공동창업자로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과 창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길을 안전하게 만들고 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문제를 했을 때를 인지한 상태에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세적인 합의들을 계약서 형태로 만들고요.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창업 분쟁 예방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